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 속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일주일 앞두고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1,855명으로 오늘 다시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다면서 사과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겪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어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노 씨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을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담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게 한다는 건데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그룹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최고 등급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팔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3,000명, 피해 금액도 2,500억 원에 달합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85명보다 670명이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에 1,501명보다도 354명이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을 앞두고 오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4시 반에 3차 전체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모레 29일에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방역 완화 최종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부터 헬스장이나 노래방처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큰 곳에 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같은 백신 패스가 필요합니다. 처음 도입되는 백신 패스의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이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접종 증명서 발급 대상은 2차례 맞아야 하는 백신의 경우 2번 모두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합니다. 1차 접종만 마쳤거나 2차 접종 뒤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진단검사 비용은 5만 7천 원 선인데 지금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무료 검사 방침이 유지되지만 내년 봄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고위험 시설 이용 목적의 진단검사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환자가 늘면서 PCR 검사 수요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PCR 진단검사 결과는 현재 문자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음성 확인서로 이런 문자를 활용할지 다른 형태로 발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 유효기간은 검사 결과 통보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이 지난 당일 자정까지입니다. 확인서 발급 비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가 유력한데 보험이 적용되면 실제 부담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 환자 면회나 간병하러 갈 때는 2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다중이용 시설 이용과 좀 달리 18세 이하나 혹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들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심각한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염 등을 앓은 적이 있거나 항암 치료 등으로 접종을 연기해야 할 때는 의사소견서로 백신 패스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단순 통증이나 발진, 피로 등 가벼운 건강 이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8살 이하도 예외 적용을 받는데 학생 접종이 아직 진행 중인 데다
통상 백신 허가 승인 나이가 18살 이상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되는데요. 접수는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서 진행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서 손실을 본 곳들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과 카페가 45만 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규모는 기존 편성 예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 4천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300만 원꼴입니다. 접수 사흘간은 처리가 완료되면 당일 지급되며 신청은 당분간 사업자 등록번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의 산정 방식은 다소 복잡한데 올해와 지난 2019년을 비교해서 하루 평균 손실액을 낸 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수와 보정률 80%를 곱해서 결정합니다.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업 종사자 오영범 씨는 울분을 토합니다. 방역 조치에 따라 객실 인원 제한 등을 수개월간 계속해서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폭락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절반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인원 제한, 객실 운영수 3분의 2 제한 다 했거든요. 근데 지원해서 제한됐어요. 이거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되죠? 숙박시설과 전시업체, 여행사 등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처별 기금으로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달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맞춤형 대책은 저리대출 중에 대책으로 알려졌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빚덩어리에 눌려 있어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의 필요성도 이유도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난감해졌습니다. 소환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에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송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을 볼 때 송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송 검사 측의 주장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검사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일을 반송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고발장을 자신이 반송한 것이 최종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송 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송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권이 몸통으로 지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문혜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녹취가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측근 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시장이 자주 언급됩니다. 당시 사장이 물러난 뒤 대장동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사퇴 압박과 사업 추진에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배임 혐의를 채우고 있는 검찰 수사에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아니 그게 뭐 지 거야 원래? 그건 주고 말고 할 거야.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작심 발언에 이어 녹취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은 대장동판 블랙리스트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40분 분량으로 알려진 녹취록 전문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11차례나 등장하는 건 물론 시장이 7차례, 정 실장이란 호칭도 8차례 등장합니다. 각각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라는 게 황 전 사장의 주장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녹취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할 단서가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황 전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아 결국 사표를 제출한 지난 2015년 2월 6일은 화천대유의 설립일이기도 합니다. 한 달쯤 지나 황 전 사장이 실제 물러나면서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고 이후 화천대유가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려고 초과이익 환수 등을 놓고 의견이 달랐던 황 전 사장을 사실상 찍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후보나 정 전 실장 등 윗선의 사퇴 외압이 실제로 있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황 전 사장은 재직 시절 2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감사관실에도 갔었다고 주장해 찍어내기를 위해 감사관실까지 동원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유한기 당시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사업자 선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정모 변호사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직보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도 수사관을 다시 보내 이 후보 등이 재직 시절 주고받은 전자메일과 전자문서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넣지 못한 배임 혐의의 입증과 중대과제인 윗선 규명이 황무성 초대 사장의 녹취 공개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을 쓰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곽 의원이 검찰에 소환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50억 원을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에 포함하고 수사를 보강해서 김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관련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맞추는 등 혐의 보강에 나선 겁니다. 어제 박영수 수사단달 참고인 조사했는데 화천대유 관련해서 특혜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 전혀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성남시에 최소 1,1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 5억 원을 줬다는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 재청구를 앞두고선 김 씨 등이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대 뇌물을 약속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한 대로 구체적으로 지급 방법까지 논의하는 등 실체가 있는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 원도 김 씨의 뇌물 혐의에 다시 적용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의원 부자를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곽 의원 부자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를 한 겁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은행 계좌 10개로 현재 남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입금될 돈을 합친 금액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곽 의원 측의 50억 원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앞서 곽 의원 아들 자택과 문화재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곽 의원 아들이 이미 한 차례 검찰에 출석한 데다 추징 보전까지 이뤄지면서 곽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연일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며 김 씨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700억 약정의 공범으로 지목된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의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는 게 감히 대출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전세 대출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를 했을 때의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두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세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금년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별로 둔화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인하 폭만 보면 휘발유 값이 1,500원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실제 체감 효과는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이 발표되자 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반갑다는 기대부터. 기름값이 싸다고 해서 한 20분 걸려도 여기까지 옵니다. 내려준다고 해서 일단 반갑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까지. 떨어져야 떨어지는구나 하지 그 전까지는. 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1,700원대인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1,500원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는 기름값 2조 5천억 원어치를 깎아주는 셈이라며 물가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문제가 최우선 민생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 폭의 유류세 인하에도 국제 유가 움직임 등에 따라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주유소가 이미 사들인 기름 재고를 소진하는 데 2주 정도가 걸리고 유류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100% 반영되는 건 아니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인하 효과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전반적인 원유 가격을 비롯한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의 유류세 인하에 나섰지만 기대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백송가를 특이하게 예쁜데 심은 사람이 좀 특이한 분이시더라고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요일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해도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만나서 이번 대선은 정책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후보에게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정책도 과감하게 제시하는 게 좋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들어있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핵심 가치대로 국정 운영을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선 주자들과 연쇄회동하며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 이름표를 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라는 새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 후보는 설레고 두렵다며 희망과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본선 행보 첫 시작으로는 정치 인생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성남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함께 결의했던 것처럼 성남시장이 돼서 2013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 작년에 개원을 해서 무려 18년의 긴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도 만나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고 국가의 제1 의무라고 해야 할 터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체계를 좀 더 확대 보강하고 초심을 다진 이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며 원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거대책위 상임 고문을 맡기로 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찻집 회동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와 만찬 회동을 하며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 후보께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원팀이 만들어져서 필승하도록 노력합시다. 총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주시면 아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그 총리님 계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도 이 후보 선대위의 상임 고문직을 맡기로 수락했습니다. 이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도 만나 결속을 다질 예정입니다. 경선 경쟁자들과의 연쇄회동으로 용광로 선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인선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2주기를 맞아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묘소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사이의 갈등을 빚었던 경선 여론조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하나로 일단 정리됐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하여 경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11.6 사태를 기억하며 대권주자 가운데서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경선 후보가 함께 참배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저도 시청 앞에서 그 운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수경사 병으로 근무하면서 11.6과 12.11을 다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사의 굴곡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따로 참배에 나섰습니다. 최근 전두환 옹호 발언을 의식한 듯 이승만,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까지 두루 참배했습니다. 어떤 이 통찰력과 그 안목으로 또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농촌 근대화 운동, 또 경부 고속도로, 또 우리나라 그 제철 산업의 근간을 또 만드셨고. 윤석열, 홍준표 두 주자는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을 전격 영입하며 본격적인 세대결에 나선 가운데 후보 간 입장이 엇갈렸던 본경선 여론조사 문구가 확정됐습니다. 질문은 하나만 하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4명의 1대1 대결을 언급한 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또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국민 여망을 받들어서 하나의 단일 대우를 이루어서 원팀으로 가야 되겠다. 이 정신에 가장 적합하도록 오늘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후보 캠프들도 큰 반발 없이 대승적으로 따르는 분위기지만 질문이 너무 길어 응답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향년 89세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노 씨에 대한 조문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태우 전 대통령. 향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 악화로 어제 낮 12시 45분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엔 통증에만 반응이 있는 정도로 저산소증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부터 저산소증, 저혈압을 보여 금일 오후 12시 45분경 응급실에 방문하여 치료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오후 1시 46분에 사고가 지병을 알아온 노태우 씨는 10년간 연희동 자택에서 재택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워낙 고령이시고 오랫동안 마상 상태로 지내셔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숙환으로 발생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 씨는 지난 2002년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난 뒤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지병으로 희귀병인 손해 위축증과 천식까지 더해져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해오면서 좀처럼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노태우 씨의 빈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노태우 씨의 유족 측이 아버지가 평소에 남기신 말이라면서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은 성명을 내고 노 씨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런데도 부족한 점과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대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으며 남북한 평화 통일이 다음 세대에 의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아 논의를 더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노태우 씨가 내란죄를 선고받은 전력 때문에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립묘지법에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내란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제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린벨트는 대부분 아실 텐데요. 혹시 비오톱이라는 용어는 들어보셨습니까?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이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비오톱 최고 등급 지역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서 땅을 판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땅 2,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 피해자가 무려 3,000명에 달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입니다. 곱게 자란 빽빽한 나무 행렬이 축구장 4배 넓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비오톱이라 불리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등급이 부여되고 개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기획부동산 그룹이 이곳 땅을 잘게 쪼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형성돼 절대 보전구역인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데도 업체는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해요. 5개 계열사를 둔 이 부동산 그룹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도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땅만 전국적으로 모두 280여 필지에 이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적금 수익률보다 좋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2, 3년에 꼭 수익이 난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주로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접근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니는 친척분한테 땅을 승계를 받고 그래서 친척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니 계약서까지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당 부동산 그룹은 TV 광고에도 나오는 데다 20년 전통과 ISO 인증 등을 내세워 고객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가 먼저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3천여 명, 토지 판매액은 2,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리스크를 항상 얘기를 해요. 리스크는 사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개발이 빨리 될 수도 될 수도 있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달 대전시 새내기 공무원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자체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족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됐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조속한 감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올해 초 대전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모 주무관은 새 부서로 자리를 옮긴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사망 원인이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따돌림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 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친구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족이 공개한 이 씨의 생전 통화 녹음 파일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뒤 부서 직원들과 지내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근 9시까지인데 8시 전에 와서 책상에 물 따라놓고 커피 따라놓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거기에도 그냥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 그 뒤로 이제 나를 완전 싫어하기 시작했지. 이후 대전시가 감사에 나섰지만 이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도록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유족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조속한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가해 감사 및 징계 절차를 빠르게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들이 죄에 맞는 합당한 벌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초해 관련자 20명 정도를 조사하는 등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무사와 노동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유족 측 입장 공감하고요. 갑질하고 직장 내 따돌림은 관련법이 조금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저희가 폭넓게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유족은 순직 처리와 추모비 건립 등 요구사항을 담은 진정서를 대전시에 제출하고 경찰 수사는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공군 법무실 내 성희롱 사건과 허술한 2차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 법무실 소속 여군 장교의 남성 군무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군무원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데 대해서도 현재 조사 방침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공군 법무실 여군 중령이 남성 군무원에게 모유 수유하냐, 가슴이 왜 이렇게 크냐며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군에서 참고인 신원 등이 유출되며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항소시한이었던 어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고인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앞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은 육군은 소송을 끝내고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나란히 개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광철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에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점과 자신의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지만 생전 끝내 5.18 강제 진압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았던 점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도입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앞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목욕탕에서는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지만 골프장 안에 있는 샤워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할 때 진료 목적이면 백신 패스가 필요 없고 면회 목적이면 필수라는 겁니다.
매체들은 이 같은 오락가락 기준을 두고 차별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깎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이고 4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현재 2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 줄게 됩니다.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과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30일에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에 40만 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30 청년층의 비율은 39%에 달했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에 부동산 중개료가 덩달아 훌쩍 뛰면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가 어제 발생한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미세먼지는 남동쪽으로 이동하겠고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기질이 무척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과 전북,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내륙 곳곳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또한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1.8도, 광주 10.8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깨끗한 공기를 되찾겠고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 전 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지난 대선 모질게 했다며 사과하고 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등을 겪던 본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가 어제 89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유족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노 씨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장 여부를 논의합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정부가 내년부터 대출을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담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게 한다는 건데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손 검사는 자신이 발송한 고발장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중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무려 7달째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185명보다 670명이 많고 일주일 전인 지난 19일에 1,501명보다도 354명이 많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백신 패스 도입을 앞두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려면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을 중단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전 백신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심근형, 심낭형이 발생했을 경우 의사소견서를 통해 백신 패스를 대체할 수 있다며 일시적 통증이나 발진, 피로 같은 경미한 부작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대부분 접종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 자체가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의 사업장 80만 곳에 대한 손실보상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오전 8시부터 진행되며 특히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해서 처리가 완료되면 보상금이 당일에 지급됩니다. 또 오늘부터 나흘 동안의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 규모는 모두 2조 4천억 원으로 한 곳당 평균 300만 원 꼴입니다. 네,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단체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각 행정부처별 기금 등을 투입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보상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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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영업금지, 시간 제한, 인원 제한, 영업 형태 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강력히 제한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까지 포기하며 방역에 협조했으나 인원 제한과 영업 형태 제한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정부 명령에 성실히 따르면 파산이요, 따르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길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된 손실보상 요구는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 제2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를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뜻을 모아 기대하는 바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26일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가 지난 12일자로 여행 재고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미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 2단계인 강화된 주의, 3단계인 여행 재고, 4단계인 여행 금지로 나뉘는데 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선행을 축하했고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한 부분을 사과하면서 원팀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장동 관련 얘기는 없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위해 후보 선출 16일 만에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갑게 이 후보를 맞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담은 시작됐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축하 인사와 함께 경쟁 때문에 생긴 상처를 아우르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1월 날 이낙연 전 대표님하고 회동 아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대선 과정에서 정책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는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역사적인 정부로 남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는 이 후보가 문 대통령을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좀 모질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는 50여 분 동안 이어진 회동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선거 개입 논란 여지가 있는 정치 이슈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문 대통령이 이 후보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개입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켜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유승민, 원희룡 후보도 이번 회동은 대장동 게이트를 덮기 위한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야권에서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요청이 오면 문 대통령과의 회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경선의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만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정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추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입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1.6 사태 42주기인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박 전 대통령 묘역을 합동 참배하고 산업화의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후에 따로 묘역을 참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나온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빈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날 그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런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그 기초를 놔주신 분이고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저도 시청 앞에서 그 운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난과 보릿고개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해방시킨 그 공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산업화, 자주국방을 거쳐서 선진국의 기반을 닦으셨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강원도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지역 순회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어서 역대 선거마다 안보 이슈 영향을 많이 받았던 강원도의 민심. 과연 이번 대선에선 보수 주자 가운데 누구를 택할까요?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삼, 이회창, 그리고 또 이회창, 이명박, 박근혜. 역대 5차례 대선에서 강원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한결같이 보수 후보를 선택해왔던 강원이지만 지난 대선에선 진보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택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득표율을 보면 탄핵 국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단 보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표를 몰아줬습니다. 보수세가 강한 배경으로는 북한과 접해 있어 안보 문제를 중요시하는 지리적 특성이 꼽힙니다. 이번 강원 토론회에서도 안보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 균형을 강조해왔던 홍준표 의원이나 안보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핵의 모든 우리가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을 감시하는데 우리 자체 능력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위태로우면 우리가 북한이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반면 영호남 갈등 속에 정치적으로는 다소 소외돼 왔던 지역이란 점에서 지역 연고가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은 물론 캠프 좌장인 권성동 의원까지 외가가 강원 지역입니다. 여기 우리 강원도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이분들이 생각하는 발전 방향대로 강원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토론에서 진면목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막바지 토론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편 후보 중에서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전략 투표여야 합니다.
국민의힘 강원 지역 선거인단은 전체의 4%에 불과해 당락을 가를 지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마지막 합동 토론회라는 점에서 후보들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최근 곽상도 의원 부자의 재산 중 50억 원을 한도로 하는 추징 보전을 청구해 그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곽 의원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이 이것이 4천억 원의 근거인 것입니다. 공감합니다. 보통 사람 노태우 민주화합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씨는 여러 과오를 남겼습니다.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사면됐지만 결국 직접 사죄하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만큼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정부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만 두고 보면은 그런 형의 선고를 받았지만은 사면, 복권, 또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절차가 필요하다. 네, 한마디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행법을 한번 보면요. 국가장 대상자를 전 현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 조항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절차라는 것도 같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유족의 의견이 고려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립묘지 안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립묘지법에는 안장 대상자와 함께 그 예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예외 가운데 하나인데 국가유공자법을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모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형법 87조, 그러니까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노태우 씨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도 노태우 씨가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법에 따라 장지와 장례 방법을 결정했던 만큼 정부 논의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태우 씨가 생전에 남긴 말이라면서 유족이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족한 점과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바란다고 했고요. 장례는 검소하게 치르고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에 장지를 마련해달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중생이 같은 반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남학생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무려 7달 동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학생 부모는 아이가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아침, 김모 씨는 중학교 3학년 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원 휴게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외를 가는데 과외 가기 전에 갑자기 울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엄마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나도 모르겠어. 한창 예민할 시기라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다는 딸의 부탁에 남학생이 사과만 제대로 한다면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기억이 안 난다, 사과는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 이 사건은 현재 검찰을 거쳐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4월 11일 날 저희가 제출을 했고 접수했고 8월 5일 날 경찰에서 끝내서 검찰로 넘어간 거라고. 여기서 끝냈어야죠. 더 큰 문제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학생은 여전히 가해 학생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양쪽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리는데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조치 유보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가 피해 상황을 충분히 사실 확정할 만큼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치 유보를 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송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내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학교 측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피해 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할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겁니다. 가해 사실 이게 특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직권으로는 임의대로 학교장 임의대로 하는 건 안 되고 당사자의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들어가지고요. 여학생 부모는 남학생 어머니가 학부모회장이라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그 자체가 2차 피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고 학교라는 교육 공간에서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해야 한다는 점에서 빠르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신이 없었대요. 다음 날. 그 정도로 공부를 해요? 남학생 학부모는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 결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음 달 2일 세 번째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 여학생 부모는 딸의 고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여성 혼자 사는 아파트에 한 남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려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건축업자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밖을 내다보며 분위기를 살핍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온 이 남성은 한 집의 현관문을 열려다 잠시 사라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돌아옵니다.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던 피해 여성은 갑자기 들어오려는 낯선 남자를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문을 사이에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현관문 안전고리는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문을 잡고 놔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 와중에 고리를 붙잡고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이 남성은 근처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이모 씨. 예전에 공사를 할 때 받았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해뒀다 문을 열었던 겁니다. 이 씨의 의심스러운 행적은 아파트 맞은편 동에 있는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씨는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됐지만 그 후로도 다른 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는 결국 친척 집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피해자 집 주위에 바로 앞동, 뭐 옆동, 뭐 같은 층 라인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집에 거기가 집인데 집도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이 씨의 침입 시도가 더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이 씨가 아파트 단지를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만은 먼저 막아달라며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고 수입차를 이용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직 보험사 직원과 중고차 수리업체 직원도 보험 사기 일당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5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입니다. 지금 구분 도로길가에 검은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있고요. 남성이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떠납니다. 또 곧이어 다른 남성 한 명이 주차된 차를 유심히 보더니 반대편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잠시 뒤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택배 차량이 한 대 출발하는데요. 승용차가 주차된 도로로 달려온 이 택배 차량. 그런데 곡선도로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보시는 대로 운전석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요. 택배 차량도 전조등이 일부 깨졌습니다. 승용차 차주는 사고 보험금으로 보험사에 5,7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좁은 도로도 아닌데 가만히 세워진 차를 들이받은 사고에 뭔가 수상함을 느낀 보험사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고 공범인 두 남성이 꾸민 보험 사기였습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에 사전 답사에 나서서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았고 택배 기사까지 꼬드겨 범행에 사용할 택배 차량을 구했습니다. CCTV 영상 같은 걸 보니까 이 공범 일행들이 서로 만난다든지 아니면 미리 그 사고 전날 의심되는 차가 와갖고 현장을 뭐 둘러보고 간다든지 하는 게 발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보험 사기를 인지를 하게 된 겁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저지른 보험 사기만 무려 5차례, 보험사에서 받아낸 돈은 모두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직 보험사 직원과 중고차 수리업체 직원도 일당에 포함돼 있었는데 수입차 보험 처리 과정을 훤히 꿰고 있어서 보험금이 많게 책정되는 중고 수입차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6명을 보험 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660여 대를 태운 충남 천안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출장 세차업체 임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불을 낸 직원과 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8월 출장 세차를 위해서 방문한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면서 세차 차량에 있던 LPG 가스통이 폭발해 차량 666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대출 한도를 줄이고 심사를 강화하는 건데요.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담보 인정 비율 LTV는 담보가 되는 자산에 비례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직장인 한 명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연봉 6천만 원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LTV 50%를 적용해서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은 다릅니다. 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등장했던 직장인은 연소득이 6천만 원이니까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은 최대 2,400만 원이 됩니다. 무엇보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자동차 할부까지 모든 금융권 대출을 다 계산하는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네, 이를 토대로 이번에는 이 직장인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니까 여기서부터는 DSR 40%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하면 최대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8억 원짜리 집을 사기는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신용대출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갚아야 할 것으로 보는 원금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이를 고려하면 가능한 대출 금액은 2억 2천만 원까지 감소합니다. 무려 5,50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보신 것처럼 계산이 워낙 복잡하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그때그때 은행에서 판단을 봐야 하겠지만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대출 관리를 진행한다고 강조한 만큼 한동안 실수요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대출 한파를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처럼 앞으로 대출받기 더 팍팍해진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려운 사람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집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앞으로 집 사기는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돈가스를 튀기고 양배추를 자르고 점심 장사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17년을 지냈지만 결국 이번 월세는 대출로 때웠습니다. 그거 갚는데 3천만 원 받은 구성에서 1,000만 원 쓰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같은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니까 임대료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이자 갚으랴 월세 내랴. 이 가게에서 나오는 돈은 사장 인건비는 없다 쳐도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갚을 돈은 1억 원이 넘는데 앞으로 대출 받는 게 힘들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못 견뎌서 지금 다른 거 막 지금 이금융권 지금 이게 이제 유지가 오래되면 또 돈을 빌려야 될 거잖아요. 대출 갚아야 되고. 정부가 가계 대출을 더 조인다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푸념이 쏟아졌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막다 보니 저소득층만 더욱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디딤돌 삼아 인생 계획을 세웠던 청년들은 이제 영영 기회가 사라질까 야속함이 앞섭니다. 이사를 하거나 다음 단계를 이제 밟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 확실히 좀 두려움을 많이. 여기에다 전세 대출도 갈수록 팍팍해질 거란 생각에 내 집 없는 사람은 어쩌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요자에 맞는 대책이 별도로 나오고.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미리 준비한 규제 카드를 앞당겨 선보인 정부. 대출 증가도 잡아야겠지만 대출 없이는 당장 살 길이 막막한 서민들은 어찌해야 할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40%에 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수는 80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한 달 157만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1년 새 64만 명 늘어 806만 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 2,099만 명 가운데 38.4%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돌봄 사업 등이 관련된 보건복지와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30만 명 이상 비정규직이 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27만 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의 질은 비정규직 규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거나 아니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6만 9천 원인데 비해 정규직은 333만 6천 원으로 차이가 156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격차가 지난해보다도 4만 4천 원 늘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도 차이가 뚜렷해 유급휴일에서 비정규직은 35%만 대상인 반면 정규직은 10명 중 8명 이상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상여금도 비정규직은 35%만 받았으나 정규직은 86%가 대상이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살에서 64살로 5년 정도 상향 조정해서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에서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재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 당국이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현재 연금 수급 개시 나이는 62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UN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UN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운영한 것은 전쟁 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판단을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UN 고문방지위원회 회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장관이 오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정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을 포함한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특히 한반도 종전선언 등 북한과 대화 재개 방안을 설명하고 러시아 측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국외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됐는데요. 현재 북서풍을 타고 먼지가 밀려오면서 서쪽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동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먼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의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출근길 안개는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등 중부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서울이 12.4도, 대전은 9.3도, 대구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18도, 대전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으로 기온 변화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전국의 가맹점에 있는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양상추 대란이 불거졌습니다. 샐러드 판매를 일시 중단하거나 햄버거에 양상추를 넣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는데요. 양상추밭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점심은 햄버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그런데 양상추 수급이 어려워 평소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띕니다. 종류별로 구매한 햄버거. 예상은 했지만 내용물을 확인하니 더 실망스럽습니다. 양상추가 빠진 햄버거. 도대체 양상추 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양상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횡성군에 자리한 해발 400m 준고랭지 채소밭. 양상추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보던 푸릇한 양상추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밭 전체가 누렇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물오른 양상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변 양상추밭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 겉을 까면 내부도 하나같이 짓물렀습니다. 원인은 이달 초 열흘 가까이 이어진 가을 장마와 최근 찾아온 기습 한파. 무름병과 녹병이 번진 건데 한두 농가를 제외하곤 모두 농사를 망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녹병이 생겨가지고 일단 원인은 비죠. 올해 7년 전인데 처음이야 이거. 예상치 못한 날씨에 채소값이 널뛰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오이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상추와 근대, 치커리, 깻잎은 70%, 양상추와 브로콜리는 50%가 넘게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 애를 먹던 농촌 지역.
수확철 이상기후까지 속을 썩이며 농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수병 피의자입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의 몸에서 숨진 직원과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피의자 부검 결과 아지드화 나트륨이 발견된 건데요. 연구용 시약 전문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독극물은 생수병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경찰은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정상 퇴근했지만 바로 집에 오지 않고 밤 늦게 귀가했는데요. 퇴근 뒤 회사를 다시 찾았다는 보도도 나왔죠. 경찰은 A씨가 이 시간에 생수병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극단적 시도를 결심했을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숨지기까지 약 12시간 동안의 행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는 다음 달 1일부터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데요. 정부가 시간을 두고 궤도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는 일부 고위험 시설이나 행사에 입장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는 제도를 말하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또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의 시설과 또 100인 이상의 행사와 집회 등에 적용되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기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는 금요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 계획 최종안 발표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 마코 공주가 일반인 남성과 혼인 신고했습니다. 일본법에 따라서 왕족 신분을 벗고 일반인이 됐습니다. 2017년 마코 공주는 대학 동급생인 고무로 K 씨와 약혼을 발표했지만 고무로 가족의 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거센 결혼 반대 여론에 시달려왔습니다. 일본 국내청은 비방 여론으로 마코 공주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왕실을 떠날 때 받게 되는 약 16억 원 상당의 품위 유지비를 포기하고 또 별도의 결혼식도 치르지 않은 채 왕실을 떠나게 됐습니다. 일본인들은 반대하지만 여성에게 자숙과 후계 생산을 강요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잣대를 압박하는 일본 왕실에서 벗어나려는 공주를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SSG의 추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뛰어난 선구안으로 한 시즌 100볼넷 최고령 기록을 세우며 클래스를 증명했습니다. 어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추신수는 3회 볼넷을 골라 출루했는데요. 이번 시즌 100번째 볼넷이었습니다. 추 선수는 만 39세 3개월 13일로 종전 양준혁 선수의 최고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서 양준혁 선수의 최고령 20홈런 20도루 기록도 추 선수가 깨트린 바 있죠. 또 6회에는 시즌 21호 홈런으로 전 구단 상대 홈런 기록도 완성했는데요. 여전히 녹슬지 않은 기량을 보이는 추신수 선수에게 팬들은 부록의 추신수 달리자 달려 클래스는 영원하다며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키워드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가겠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손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도 이유도 부족하다고 밝혔는데 공수처는 한 차례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풀려난 겁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송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상황을 볼 때 송 검사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송 검사 측의 주장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검사는 영장심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이 없다면서도 고소고발장을 SNS로 전달받은 일이 많았는데 대부분 이를 반송해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고발장을 자신이 반송한 것이 최종적으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인 겁니다. 이에 맞서 공수처는 송 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하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송 검사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권이 몸통으로 지목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윗선을 겨냥한 수사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전망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에도 여야는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마스크 문구를 두고 파행을 겪으면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비상식적이라며 사안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의혹에 초점을 맞춰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화천대유의 수천억 대 부당이득 정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과 반칙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시나요?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민 비서실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 야당은 기세를 몰아 대장동 특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고 실장님께서 대통령께 특검을 좀 해야 된다고 결단을 내셔야 된다고 한번 요청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유 실장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국회 논의가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청와대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마스크에 적힌 특검 요구 문구를 두고 오전 내내 파행을 겪다 여당 의원들도 정쟁 중단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맞불을 놓으며 겨우 속게됐습니다.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야당의 견제적 기능에 대해서조차 여당이 보기도 싫다는 그러한 속 좁은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장동 의혹을 엄중히 주시하고 있다는 청와대 입장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경선 경쟁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정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식당에서 추 전 장관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원팀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어 오후에는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빈소를 찾아서 조문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오전에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시장을 방문해서 민심도 살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오늘 강원 합동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오늘 오후 4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본경선 합동토론회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토론회를 포함해서 3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다음 달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자는 1,8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에서 1,52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80%를 넘었고 수도권 외 지역이 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는 670명이 많고 일주일 전보다는 354명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평창 때와 같은 금메달 5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쇼트트랙을 둘러싼 악재로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원래 2년 간격이지만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반년 만에 열리게 된 베이징 겨울올림픽. 경기는 세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베이징에서는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컬링 등 빙상 경기가, 북서쪽 약 90km 떨어진 옌칭에서는 썰매 종목과 알파인 스키가, 약 200km 거리의 장자커우에서는 나머지 스키 종목 경기가 펼쳐집니다. 옌칭 슬라이딩 센터에서 올림픽 맛보기를 위한 테스트 대회를 마친 선수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 had lots of COVID tests kind of throughout the week, so I think a lot of athletes have just got used to that in the past. So I think we're all mainly just happy that we can compete and we can be here. 버블 방역 방침에 따라 참가 선수와 관계자는 도쿄 때와 같이 정해진 장소만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관중은 아니고 방역 요건을 충족한 중국 본토인에 한해 경기 관람이 가능합니다. 미국 데이터 전문 업체에서 예상한 우리 선수단의 성적은 평창 때와 같은 금메달 5개. 전통의 메달밭 쇼트트랙에서 에이스 최민정과 황대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민정의 부상으로 당장 출전권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고 심석희 관련 논란과 중국의 텃세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연패를 노리는 스켈레톤 윤성빈과 평창에서 은메달을 수확한 컬링과 봅슬레이도 기대를 모읍니다.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훈련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불참에 따른 징계로 참가가 허락되지 않은 북한이 모습을 드러낼지와 함께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 북미 유럽 국가들이 올림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도쿄와는 또 다른 모습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백신을 맞아도 경기장과 숙소처럼 한정된 구역에서만 머무르게 됐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한 방역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아테네에서 채화된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주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은 성화 봉송 행사를 미뤘다가 내년 2월에 올림픽 개최 장소에서만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2022年2月2日至4日开展传统火炬传递活动，在北京、延庆、张家口3个赛区进行接力。 개막을 100여일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의 방역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방침에 따르면 선수들은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정된 구역에 머물러야 하는 폐쇄 관리가 적용됩니다. 연습장과 경기장, 숙소 등에만 있어야 하고 이동은 전용 차량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闭环管理呢，就是不是说限制任何运动员或者其他的参赛者、参与者的这些限制自由或者活动。 선수의 동선은 관중과 완전히 분리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회 관계자와 취재진도 제한된 구역에서만 활동해야 하고 외부인은 일체 만날 수 없습니다. 개막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 대해 어떤 방역 기준을 적용할지는 이번 방침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베이징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됩니다. 다른 정상급 외국 지도자의 참석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봉쇄 위주의 중국식 방역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려는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미가 대북 접근법에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시기와 조건 같은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은 정확한 순서 배열이나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대북 정책에 있어 종전선언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의 집중적인 논의에 관해 공개적으로 너무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간 이뤄진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외교를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진전할 수 있고 외교는 억지력과 짝을 이뤄야 한다는 핵심 전략과 신념에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의 언급은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조처를 놓고는 한미 간 관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한미가 북한의 유인책으로 제시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한 목소리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론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 대화의 입구로서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의 대외적인 공식 발언은 아직 이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 가정집에 119 구조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사람은 아무런 연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한 가정집. 헬멧을 쓰고 지렛대를 든 사람들이 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옵니다. 현관문까지 열고 창문으로 조명을 비춰 집안을 확인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3일째 연락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아들과 함께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건 생판 연관 없는 집주인 60대 여성 혼자였습니다. 팔다리가 떨리면서 무서운 거지. 나는 뭐 갑작스레 당한 거니까.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런 아저씨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아버지가 산다고 해서 왔는데 신고자가 아버지의 집 주소를 잘못 알고 있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상황. 이후 경찰이 아버지 인적사항으로 신원조회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추가 신고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신고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버지 이름하고 나이는 알죠, 정확하게. 조회해보니까 안 나왔어요, 전산에. 신고자와 119 구조대는 별다른 사과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119 구조대장이 다시 찾아와 긴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벌어진 일이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는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또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가족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경찰 신원조회를 미리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며 결국 생면부지 남성에게 집안을 확인시켜준 꼴이 됐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그게 떠오르고 시커먼 사람들이 일단 뭐 소방대원을 떠나서 시커먼 옷을 입었으니까 그런 게 막 떠오르면 잠을 못 자죠. 무서워서. 시달리시고. 네, 그래서 약을 더 먹어야 되고. 한밤중 여성 혼자 자고 있던 가정집에 119 구조대를 동원해 집안을 확인한 남성. 연락 끊긴 아버지를 찾기 위한 신고라고는 하지만 피해 여성은 놀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서는 20대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회색 연기가 흘러나오고 집안은 온통 검게 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서울 성동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멈춰선 차량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산곡 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행선 4개 차로가 모두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여산휴게소 인근에선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로 멈춰선 화물차를 뒤따르던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20대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2.4km를 달아나다가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고서 멈춰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승용차 운전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급심에 이어서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배우자에게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식사 중에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였는데 배우자의 항의에도 침뱉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씨의 행동에 형법상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이 먹던 음식을 못 먹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해쳤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법정에서 반찬과 찌개는 배우자 소유도 아니고 침을 뱉은 행위가 음식의 효용을 해쳤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두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준비해 먹던 음식이 배우자 소유가 아닐 리 없고 남의 침이 섞인 걸 의식한 이상 효용이 손상된 것도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자기도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못 먹었다는 A씨의 경찰 진술도 유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논리를 폈습니다. 음식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이기도 한 만큼 타인의 재물에 성립하는 손괴죄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역시 재물손괴죄 대상엔 공동소유물도 포함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50만 원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후 부부싸움을 하다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상대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혹시 비오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심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톱 최고 등급 지역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서 땅을 판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천여 명에게 전국의 땅 2,5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입니다. 곱게 자란 빽빽한 나무 행렬이 축구장 4배 넓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도심 속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비오톱이라 불리는 생태 보전 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린벨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등급이 부여되고 개발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 기획부동산 그룹이 이곳 땅을 잘게 쪼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이 형성돼 절대 보전구역인 비오톱 1등급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데도 업체는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속여서 판매했습니다. 구역 내에 포함돼 봐야 개발을 못해요. 5개 계열사를 둔 이 부동산 그룹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땅도 투자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는데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땅만 전국적으로 모두 280여 필지에 이릅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적금 수익률보다 좋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2, 3년에 꼭 수익이 난다. 개발 제한 구역이나 비오톱 1등급이라도 역세권이라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가 있다며 현혹했습니다. 주로 친척이나 지인 등을 통해 접근해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며 결정을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니는 친척분한테 땅을 소개를 받고 그래서 친척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니 계약서까지 등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당 부동산 그룹은 TV 광고에도 나오는 데다 20년 전통과 ISO 인증 등을 내세워
고객들은 더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가 먼저 시작합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처음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3천여 명, 토지 판매액은 2,5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부동산 그룹은 투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오히려 경찰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리스크를 항상 얘기해요. 리스크는 사실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개발이 빨리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그룹 계열사 대표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피해 사례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문기구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국제여행의 유일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WHO의 코로나19 긴급위원회는 현지 시간 26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불평등한 배분을 이유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긴급위는 WHO가 긴급 사용 목록에 올린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인정해 줄 것도 각국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또 대기까지 정체되면서 현재 서쪽 대부분 지역과 또 경북 지역의 공기가 탁한데요. 오전까지 중부 지방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지속했고요.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과 전북, 대구는 종일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내륙 곳곳으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또한 중부 내륙 곳곳으로는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2.4도, 광주는 10.4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동안에는 점차 하늘이 맑아지는 가운데 서울이 18도, 광주와 대구는 21도까지 올라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깨끗한 공기를 회복하겠고요.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주요 일간지들은 일면에 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씨의 별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부족한 점과 자신의 과오에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고인의 유언을 전했지만 생전 끝내 5.18 강제 진압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았던 점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와 함께 도입되는 백신 접종 증명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앞두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목욕탕에서는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지만 골프장 안에 있는 샤워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을 방문할 때 진료 목적이면 백신 패스가 필요 없고 면회 목적이면 필수라는 겁니다. 매체들은 이 같은 오락가락 기준을 두고 차별 논란을 우려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이면 신규 대출 한도가 대폭 깎입니다. 만약 연봉이 5천만 원이고 4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직장인이 서울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대출 한도는 현재 2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확 줄게 됩니다. 앞으로는 상환 능력을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과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거란 전망입니다. 오늘 30일에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에 40만 명이 접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2030 청년층의 비율은 39%에 달했습니다.
최근 집값 폭등에 부동산 중개료가 덩달아 훌쩍 뛰면서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대거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주간 브리핑 차정윤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